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또 스튜디오에 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함께 진행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류석준 교수님 제 옆에 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원래 그 이번에 계속 하고 있는 주제가 이승만 왜곡의 현장이라는 주제였는데 이게 원래 한 타임으로 준비를 해 오셨다가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이게 벌써 오늘까지 하면 3부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죠, 교수님? 오늘 마무리를 저도 이제 하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두고 봐야죠. 또 오늘 또 뭐 궁금한 게 많으면은 또 마무리를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오늘 그 진도 나가다가 못 나간 부분 있기 전에 또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주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이승만을 왜곡하는 그 주장들이 어떤 게 있나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은 제가 그 왜곡하는 것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승만을 왜곡하는 좌파들이 써놓은 문헌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또 최근에 나와서 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 내용이 알려져 있는 문헌을 고른 게 두 개였어요. 하나는 그 김상구라는 사람이 쓴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이고 그것은 이제 시중에 지금 팔리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승만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지금 1부하고 2부에서 좀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은 그 팜플렛이에요. 이제 일종의 찌라시인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할 때 KBS가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한다라는 결과적으로 3부작으로 방송 8.15 때 3부작으로 방송이 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당시 뭐 좌파 단체들이 엄청나게 그런 KBS가 그런 영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 KBS의 그런 새로운 말하자면 좀 바람직한 시도를 좌절시키려고 활동하던 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단체가 그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단체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친일 독재 찬양 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그래서 4월 혁명회 사무국이 이렇게 찍어낸 팜플렛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새도 계속 그 친일 문제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프로파간다로 굉장히 지금 여전히 유효한 그 자기네들의 전략이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좌파들은 계속 이 문제를 시비거리로 삼아서 써먹을 게 분명해서 그런 문제가 잘 집약되어 있는 문헌으로 제가 이 문헌을 골라서 지금 그 문헌에 나온 내용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비트는지 왜곡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근데 그때도 참 처음 이게 이제 일부 방송할 때도 생각을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왜곡의 수많은 문헌 중에 사실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두 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헌은 학자들이 쓴 전문적인 문헌에서부터 그냥 뭐 유튜브에서 그냥 찌라시 같이 막 돌아다니는 것까지 전부 다 합치면은 그 분량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가늠할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온 요 두 개의 문건은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요. 그 김상구가 쓴 책으로 출판된 것은 그동안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문헌들에서 나온 것들을 나름 집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 팜플렛은 말하자면 저 좌파들이 말로 이승만 대통령 욕할 때 막 이런 여러 가지 모임에서 그냥 이렇게 문헌이 아닌 구어체 말로 이승만 대통령 욕할 때 나오는 얘기들을 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 두 개의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왜곡된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은 그 PPT 7페이지부터 좀 보여주시죠. 지난번에 이제 그 다시 분노하라. 그래서 이제 이 7페이지가 그 아까 말씀드린 KBS가 무슨 친일 방송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비난하는 단체가 만들어낸 그 문건의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이제 그래서 보면은
큰 제목이 KBS는 친일파와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역사 조작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 내용을 써놨는데요.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직접적인 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PPT 다음 페이지를 좀 가주시죠. 네, 거기 보면은 이제 팜플렛의 목차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 1번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진면목이라고 해서 이게 뭐 그냥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아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을 이 사람들이 찾아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제목인데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엉터리다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외교 반어법을 쓴 거네요. 네, 반어법. 그러니까 외교 노선의 허구성.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주로 무장투쟁 같은 것을 안 하고 언론이나 이렇게 로비를 통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 미국이면 미국, 뭐 유럽이면 유럽 국가들한테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뭐 기고문을 쓴다든가 국제회의에 간다든가. 그것을 이제 통칭해서 외교 노선의 독립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냐 하는 것을 지금 자기네가 밝히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대일관과 일본을 보는 눈과 독립방략.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승만이 주장했던 게. 세 번째는 하와이 한인사회 분열을 초래한 당사자다. 이승만 때문에 하와이 한인사회가 분열됐다. 박영만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독선과 아집으로 탄핵을 당했다. 이게 이제 임시정부에서 뭐 독선과 아집 때문이 아니라 이건 사실 거꾸로죠. 이승만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에 당한 거죠. 그다음에 1919년 위임통치청원도 문제다. 6번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 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대통령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무슨 총리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왜냐하면 그때 내각 책임제를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말을 썼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대통령제지만 대통령제 아래 지금 총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총리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의 정부 수반이 총리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여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왜 그러니까 단어 글자 하나에 집착해서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함부로 뭐 다른 사람한테 써먹었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임시 대통령 임명후 행적이 이상하다. 자기들 보기엔 이상하다고 주장하는데 난 굉장히 잘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1925년 3월 상해 임시정부 탄핵 결의의 내용에 대해서 뭐 그리고 만주 사변 당시의 외교 활동과 의열투쟁에 대한 조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새 뭐 윤봉 누굽니까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뭐 도시락 폭탄 같은 걸 던진 의열투쟁을 이승만 대통령이 안 한 것 그리고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것을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것을 할 때는 적당한 때가 오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결국은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장투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다. 지금은 더구나 하와이에서는 내가 활동하는 하와이에서는 무장투쟁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조소했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좀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열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지금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분단과 전쟁의 책임을 이승만이 져야 된다. 이것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스탈린하고 김일성이 분단 전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게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이승만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책임져야 된다. 이게 북한에서 먼저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든 게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것을 이제 거꾸로 북한 얘기는 안 하고 싹 남한 단독 정부를 이승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분단의 책임을 져야 된다. 6.25 전쟁 유발 책임. 6.25 전쟁이 누가 일으켰는데 왜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나 정말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세 번째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짓말 방송. 이것도 지금 거짓말 방송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방송의 내용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요.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 6.25 전쟁통에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인데 방송한 내용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갑니다. 경무대에 있다가 본인은 경무대에서 계속 버티겠다는 걸 참모들이 억지로 모시고 나와서 서울역에서 남양열차를 모셔서 태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깜빡 잠이 들어요. 계속 잠을 못 잤으니까. 그리고 네네. 대구까지 갑니다. 대구에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이 대구까지 내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 다시 대전으로 가자. 그래서 대전으로 올라갑니다. 네네. 대전에 올라가는 사이에도 계속 연락을 해서 드디어 그때가 26일, 27일인가 그래요. 미국이 참전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너무 그게 중요한 정보니까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 있는 KBS 담당자에게 네네. 그 당시는 뭐 중앙통신인가 그랬는데 그 KBS 대전지국에 있는 그 기술자를 불러다가 야 서울 KBS하고 연결을 해라. 연결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밤 9시인가에 방송을 하는데 방송의 내용은 여러분 미군이 우리를 도와서 참전하기로 했으니 힘들더라도 좀 참고 견디십시오. 네네. 뭐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방송 내용을 뭐라고 왜곡하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 방송한 것을 제가 뒤에 자료로 보여주는데요. 우선 거기를 먼저 가볼까요, 그럼? 네네. 그 페이지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로 먼저 가보시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저 팜플렛을 스캔한 겁니다. 스캔하고 지금 팜플렛 내용 중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까맣게 칠을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팜플렛에 나오는 건 내용인데 그는 저게 이제 그 KBS 대전 담당자입니다. 방송 준비를 차질 없이 시행한 후 서울 방송국 본사 주 조정실에 근무하는 박경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방송을 요청했다. 그는 옆구리로 찔려오는 권총을 의식하며 저 옆구리로 찔려오는 권총이라는 말도 오버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중요한 방송이니까 이것은 꼭 어떤 방송을 내가 한다라는 설명은 안 하고 네네. 너는 기술적으로 책임을 져라. 서울 캠비에서 그래서 이제 옆구리로 찔려오는 권총이라는 말은 저건 오버하는 말이에요. 저 하지도 않은 것은 이제 저렇게 쓴 거고 소설처럼 그냥 써놓은 네. 거네요. 그냥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엄격하게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중대한 방송이다. 이유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본사에서는 긴급 상임을 감지해서 방송은 정시에 9시에 전파를 타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방송은 따옴표를 해놨어요. 네네. 마치 이렇게 방송한 것 같이 지금 보이게. 내용이 뭐냐면 친애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아군은 이미 의정부를 탈환했습니다. 서울 시민은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거짓말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그러니까 대전까지 내려왔으니까 서울이 함락이 돼서 수원 정도에서 전선이 있을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군은 이미 의정부를 탈환했습니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방송에서. 근데 저걸 했다고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때 친애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미군이 우리를 도와 곧 전쟁에 참전하기를 했으니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힘들더라도 좀 참고 견디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송을 저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저같이 막 공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네네. 그냥 저걸 믿을 거 아니에요. 아 이승만 대통령이 의정부를 탈환했다고 방송을 했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믿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아주 구체적인 사실까지 연결합니다. 지금 보세요. 대부분 맞아요. 대전의 기술 전문 담당자를 이승만 대통령이 불려서 시키거든요. 네네네. 서울. 그러니까 그걸 또 옆구리로 찔러오는 권총이라는 표현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강압적인 모습을 강조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군은 이미 의정부를 탈환했습니다라는 하지도 않은 방송 내용을 했다고 말해놓고 네네. 저게 완전히 사실인 양 지금 이승만이 이런 식으로 왜곡 날조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그럼 이승만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제 연세대 강의에서 네네. 했던 말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였어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내가 위안부에 관한 강의를 했더니 잘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도 공부를 해봐라. 연구를 해봐라. 궁금하면 한번 해봐. 내가 한 말을 들이 못 믿겠다고 자꾸 질문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말했는데 궁금하면 매춘을 해보라고 나는 들었다. 그러면서 나를 매춘을 장려한 사람으로 지금 해서 나를 징계했잖아요. 이 좌파들의 인간들이 진짜 아니 그 요번에 이준석이 한 말도 비슷하잖아요. 이준석도 뭐 그것이 정리될 것이다라 그랬던가. 윤석열이 정리되는 것인지 윤석열과의 갈등이 정리되는 것인지가 사실은 이제
주어를 정확하게 말 안 하고 정리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윤석열이라고 이런 식으로 싸움을 이게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 제 사건도 그렇고 이준석 사건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네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다음에 이승만 나쁜 사람이다. 저 보니까 현 교령님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학교의 전교조 선생님들이 전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야, 심각하구나. 이걸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따져서 저 말은 틀린 말이구나. 네네. 의정부를 탈환했습니다라는 말은 안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조사해서 자료를 어떻게 찾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아 저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야. 근데 실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참전하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서울에다가 점령당한 서울에다가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그때 급박했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녹음을 그러니까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내고 네네. 이제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서는 그것을 생방으로 보낸 다음에는 녹음해서 재방송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생방으로 보내는 건 보내고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KBS가 적군에게 점령이 당합니다. KBS가 이제 그 순간에 맞아면 인민군이 들어와서 네네. KBS를 접수를 해요. 그래서 아수라판이 될 거 아니에요. 방송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녹음된 테이프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서울이 점령당했는데도 여러분 꼭 참고 계십시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정말 할 만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계속 미군이 도와주니까 안심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이미 KBS도 점령됐는데 그러니까 안심하고 좀 참고 견디라고 하는 말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하는 네네. 정도로까지만 과장을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네네. 하지도 않은 말을 아군은 이미 의정부를 탈환했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승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지금 근무하는 현 KBS 이사장 네. 이름까지 거론해 네. 가면서 그러니까요. 총을 이러니까 이거 진짜 사실인 것 같다. 저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요런 식의 왜곡이 가장 전형적인 왜곡이에요. 100년 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 욕하면서 네네. 김노디라는 여자를 등장시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노디라는 여자가 뭐 어떻게 했다면서 뭐 엄청나게 바람둥이 양 하는데 네. 그 김노디와 이승만이 무슨 미군 이민국 수사관들한테 잡혀서 이렇게 무슨 범죄자인 것처럼 찍힌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사진이 없는 사진, 가짜 사진, 조작 사진이에요. 야.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다른 사진에서 띄워오고 김노디는 김노디로 다른 사진에서 띄워와서 마치 둘이서 같이 수사 당국에 가서 그 머그샷이라 그러나 이게 범죄인들 네네네. 그런 사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딱 보여주는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시청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김노디랑 뭐 연애를 하다가 바람을 피다가 검찰에 수사까지 받았구나 하는 느낌을 딱 받게 돼요. 진짜. 그것을 근데 찾아서 이 사진의 이승만은 어떤 사진에서 나온 것이고 이 김노디는 저 사진에서 나온 것을 각각 합성한 겁니다라는 걸 사실은 저하고 김효선이라는 분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밝혔어요. 근데 이미 100년 전쟁이라는 영상은 120만이 보고 250만이 봤던가. 제가 그거 밝혀서 찾아낸 거는 나중에 조선일보 기사에 좀 났어요. 네네. 근데 몇 명이 봤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고 그 이승만이랑 김노디랑 바람 폈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면서 사람들이 설마 이것까지 사기칠까 하는 부분에 사기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합성된 사진 네. 그런 걸 또 다시 진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찾아내는 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00년 전쟁의 영상을 이제 오늘날 봤는데 뭐 황당한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 어느 정도 겹쳐요. 겹치면서 디테일한 거는 살짝 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예 모르는 얘기인데 네네. 굉장히 디테일한 걸로 들어가면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나 김효선이나 그때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저런 것도 있었나 저거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제 군데군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서 확인해서 네네. 막 이미 막 그건 화제가 돼가지고 온 동네 사람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고 해외까지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막
석 달 지나서 5달 지나서 자료 찾아가 확인해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된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맞아요 선전선동에 얘네들이 선수를 치는 거를 우리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밝힌다 하더라도 그 뭐 법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영상의 내용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다가 그 영상을 만든 단체가 이제 민족문제연구소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 단체를 상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라는 공식 이승만 대통령 그 활동을 기념하는 단체가 이제 재판을 걸었어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근데 그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왜곡을 해서 이거는 이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했더니 법원이나 뭐 검찰도 저쪽 편이고 하니까 법원이 뭐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면서 별 문제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판이 워낙 오래 끌어서 지금 정확하게 재판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1심, 2심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해요. 예컨대 근데 제가 연세대 강의실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다 역사적 사실에 맞는 건데 나는 학문의 자유를 못 누리고 너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네가 다르게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나를 지금 기소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자기들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이게 한 다음에 지금 공권력이 그쪽을 다 뒷받침하니까 내 경우는 내가 손해보고 이승만 기념사업회도 손해보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드는데 우파는 이걸 잘 못해요. 좌파들은 권력만 잡으면 이 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우파들은 MB 때나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그냥 좀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지. 이게 안타까워.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우파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 대통령은 좌파들이 이런 아주 좀 비겁하고 치사한 이 허위 교묘한 거짓 이 거짓의 이 심계를 다 파헤쳐서 처벌을 다 받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걸 못하고 또 어물쩍 타협할 사람은 애당초에 나오지 않는 게 낫겠네요.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이렇게 저같이 당하는 사람들이 누적이 돼서 5년 후 10년 후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설픈 우파 대통령이 나와서 뭐 이제는 좌파랑 타협해야 되고 뭐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그동안 당한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랑 검찰총장 하면서 수사받은 사람이 1000명 정도 되고 기소된 사람이 200명이고 자결한 사람이 5명이에요. 수사받다가. 그 사람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100년 전쟁도 문제인데 이게 진짜 다음에 정권을 가지고 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잡는 과정부터 진짜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게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 대통령 선거 3월인가요? 맞습니다. 3월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좀 출마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뭐 자기 우선은 이제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 지지를 받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마다 물 밑에는 내가 집권해 오면 바로 당선되는 날부터 이제 2월 말인가요? 이렇게 대통령 인수인계까지 그 당선인 신분으로 몇 달 있잖아요. 한두 달인가. 맞습니다. 그 당선인 신분일 때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어떤 일에는 역사교육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준비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2월 28일인지 뭐 3월 1일 날 취임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역사교육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팀이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 되면요 하다가 그냥 5년 가버립니다.
보니까 지금 현규령님이 그 일을 교수님이 꼭 힘써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힘쓸 생각은 있는데 그걸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권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 권력 있는 사람이 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날 찾아야 되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 보면은 저거 유석춘이랑 어울리면 무슨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이니까 쟤하고 어울리면 안 이러고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이 답답한 참. 갑갑합니다 정말. 그러면 또 이게 지금 이 내용도 사실 이승만에 대해서 왜곡되이 보도하는 내용 중에 아주 작은 부분 하나지 않습니까? 아주 작지만 네. 일반 사람들한테는 큰 파장을 주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을 딱 건드리면서 아군은 이미 의정부를 탄원해요. 저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의정부를 지금 함락된 지가 언젠데.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네. 대통령이 또 막 돈 따발들고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게 런승만 프레임 아니에요. 이준석 세월호 선장 같은 프레임으로 이승만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네. 실제 근데 이승만이 그랬으면 할 말이 없죠. 네네네. 안 그렇잖아요. 이승만은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로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점은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막 난리를 쳐서 KBS 방송을 하고 그 KBS 방송 중에는 서울 시민 여러분 힘들지만 견디십시오. 네네 맞습니다. 미군이 참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방송의 원고가 지금 남아 있으면은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방송의 원고가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KBS 방송됐다는 것도 기록이 그러니까 방송에 기록이 있으면 뭔가 다 나올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 전부 들은 사람의 기억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목소리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야, 참. 그러니까 방송의 대본 같은 게 이게 전쟁이니까 KBS에 있었겠죠 원고가. 그런 파일도 있고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들, 들었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박경환이라는 분 말고 저거를 회고하는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1957 이승만의 부산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네네네. 그 책을 KBS PD가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지금 얘기가 나와요. KBS 그 책을 한번 검색해 주실 수 있나? 1957 이승만의 부산 이런 제목이고 제가 그 책을 쓴 PD의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저 박경환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경환이 어떻게 기억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분이 KBS 저 때 그러니까 이승만 누구죠? 우리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KBS 이사를 한 모양인데 저분이 어떤 기억을 하고 어떻게 공개 증언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팜플렛에만 KBS에서 저런 쪽에 일을 오래 한 PD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1957년 53년 부산인가. 그 책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책 제목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이거 1952 부산 이승만 이 책 저기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주안식이라는 분이 KBS PD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이제 그 이승만의 그 소위 말하는 런승만 방송의 실체가 어떤가를 굉장히 궁금해해서 KBS에 있는 자료와 온갖 것을 다 뒤지고 관련자를 인터뷰해서 책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 책에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역사 왜곡은 아주 교묘한 것이요.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그 대전에 있는 KBS 사람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엄명을 내려가지고 서울이랑 연결해라. 이거 사실 보통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걸 딱 따와. 거긴 다음에 권총으로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거 그냥 100% 맞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년전쟁에 보면 이승만하고 김노디가 같이 조사받는 게 딱 나와요. 그거 보면 그거 조사받았구나. 같이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이승만은 조사도 안 받고 김노디가 가서 혼자 조사받아요. 김노디가 조사받으면서 그 수사관하고 주고받은 문답 수사관의 그걸 신문서라 그러죠. 이제 수사관이 물어보고 김노디가 대답하고 그게 기록으로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제 김노디가
수사관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면서 나는 이승만하고 우연히 같은 기차를 타게 된 건데 왜들 이러느냐. 그러면서 뭐 그래서 나중에 수사관이 그걸 조사를 끝내면서 보고서에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김노디랑 이승만이 무슨 만법 위반으로 뭐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서 이승만에게 이런 혐의가 씌워진 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도 내가 갖고 있어요. 예, 예. 미국 이민국 수사국의 보고서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막 그걸 뒤져가지고 사실 저도 그걸 직접 찾은 게 아니고 미국에서 네네.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이민국에 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 너 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막 뒤지더니 네네.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내가 봤더니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조사받은 적은 없고 네네. 김노디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 김노디 조사 보고서 끝에 보면은 네. 이 사람들에게 걸린 혐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보고서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일은 아닌데 어느 네네. 정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막 각색을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을 딱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퍼뜨리면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거짓의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그 김노디 한번 할까요? 네네네. 그것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여러 번 한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또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또 이 PPT 화면 돌아가서 다른 왜곡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또 오늘도 못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전에 네. 요거 전에. 네네. 네, 아까 그 앞 페이지로 한번 가주실래요? 네, 요 페이지 아닌가요? 8페이지로 갔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독립운동가 이승만이라고 주장하는데 9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분당과 전쟁 책임. 네, 저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네,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분당과 전쟁 책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남한의 단정 수립이 이승만이 책임져야 된다. 6.25 전쟁 유발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짓말 방송을 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거짓말인지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의 진상, 군사작전권 이양, 국민방위군 사건 저런 것이 다 문제다는 건데 네네. 저 중에 1, 2, 3, 4, 5, 6 중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군사작전권 이양 지금 저것 때문에 미군이 지금 우리랑 같이 연합훈련을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 우리가 지금 대충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 효과를 저런 식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것도 저게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보면서 다른 거는 다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간접적으로 책을 보거나 뭐 자료를 봐서 아는데 국민 방위군 사건이 뭔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저거는 뭐냐면요. 이제 저게 국민 방위군이 요새로 말하면 제2 국민역 그 왜 이제 예비군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이 있고 전쟁이 나서 인력이 더 필요하면은 예비군을 현역으로 동원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인데 6.25 전쟁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막 민간에서 막 계속 충원을 해서 막 군인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이제 막 6.25 전쟁이 나서 직후에는 저 부산까지 밀렸다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이제 인천으로 들어와서 서울 수복을 하고 막 북한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북한에서 이제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밀려서 인해 전술로 내려오잖아요. 막 미군이 폭격을 하고 막 총을 쏴대도 탱크를 쏴대도 중공군이 워낙 많이 인해 전술로 들어오니까 이제 전선이 다시 밀리게 되잖아요. 그때쯤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1사 후퇴쯤에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도 제2 국민력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예비군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용어로 국민방위군이에요. 그래서 예비군을 만들어서 여차하면 군인 수를 늘리는 그 잠재적 명부를 만들고 이제 동원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저 사람들을 이제 그래서 일사후퇴를 하면서 저 사람들을 동원을 해요. 네네. 그래 이제 집어넣어서 전쟁에 이제 투입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저 사람들은 이제 현역 군인으로 만들면은 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일상생활 전투에 나가면 전투 식량 이런 걸 다 보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제대로 못 해줘요. 근데 왜 못 해주냐? 예산은 짰는데
이제 현역 군인들이 띄어먹어요 저걸 중간에 그 예산을. 이승만 대통령이 해먹은 건 아니고 맞으면 이승만 대통령 밑에 군인들 부패한 군인들이 이제 저 국민방위군에게 지급될 보급품을 횡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막 보급품을 못 받아가지고 일사후퇴 막 겨울에 동상이 걸리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뭐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네. 저것은 일종의 권력형 비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뭐 한 거. 이승만 대통령은 예비군을 편성해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지원해줄 보급품이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에 동원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막 동상에 걸리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된 일이긴 한데 저걸 네네. 이승만 대통령 책임으로 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태양열 개판 치고 있죠. 문재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의의 문재인 책임이라고 하지만 네네네. 무슨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책임지라고 똑같은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건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다 넘기면 그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모순은 다 이승만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인 거예요 지금. 그 저 세 번째 정치보복에서 세 번째 정치보복 그러니까 백범을 암살한 사람이 안두희라는 사람이에요. 안두희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백범을 다 따라요. 그래서 결국 안두희가 백범을 뭐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사실 잘 모르는데 네네. 죽이는데 그것을 이승만이 뒤에서 배후 조종했다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저렇게 배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안두희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이제 총으로 쏘아 죽이기 전에 네. 조국을 위해 당신이 죽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들었었거든요. 글쎄, 그런 건 좀 사실인가요,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문제도 또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아, 네, 네, 네. 저도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한 지가 꽤 오래돼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네, 네, 네. 한번 또 방송을 하려면 또 자료 보고 정리하면 되죠. 요것도 한번 한 파트를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네,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리스트된 거 다 해 다. 네, 맞습니다. 축산 조봉암은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의 농림부 장관이거든요. 그 농림부 장관을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조병암을 농림부 장관을 시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성공시켰는데 조봉암이 북한에서 내려온 양명산이라는 간첩한테 네네. 북한 공작금을 받아요. 실제 받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물론 수사를 하면서 강압에 의한 수사도 좀 했었겠죠. 지금도 강압에 의한 수사가 없잖아 있는데 그때 오직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오늘날에 저걸 다시 재심을 해서 조봉암의 사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결이 공식적으로 났지만 네네. 조봉암이 북한 간첩하고 접선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 살인을 한 거다라는 네네. 식으로 또 해석을 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끝이 없습니다. 네네.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 보겠습니다. 민간인 학살입니다. 네, PPT. 제주 4.3 상생 요새 저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계속 또 4.3은 끊임없이 문제가. 그러니까 4.3이 기본적으로 김달삼이라는 네네. 제주도당 인민위원회 제주도당 책임자 북한 공산주의자가 네네. 대한민국 50선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인데 네네. 그것을 이제 그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군인하고 경찰이 갔다가 민간인하고 충돌하면서 민간인이 본의 아니게 많이 희생당한 것은 네네, 사실이지만 맞습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 국가를 세우는 절차에서 필요한 5월 10일 재헌의회 선거 맞습니다. 53거를 네, 재헌의회 의원 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일으킨 건데 맞습니다. 그 본론은 그 핵심은 지워버리고 얘기 안 하고 네네. 민간인을 이승만 정부가 학살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저 때 왜 서북 청년단이 막 파견되고 하잖아요. 네. 그 서북 청년단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서북 청년단은 거기도 말이 많던데 북한에서 네. 이제 분단이 되고 이북은 소련군이 들어오고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련군이 들어와서 실제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북한 주민들이 겪으면서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신의주 학살 사건 같은 게 나요. 신의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 공산당의 어떤 잘못된 정책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월남하기 시작합니다. 남한으로 넘어. 그 중에 청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컨대 북한에 작은 지주가 있으면은 네. 지주의 땅을 지금 북한이 몰수하잖아요. 그럼 지주들이 행복하겠어요? 불만이 많죠. 근데 네네. 자기는 고향을 떠나버리면 안 되니까 네.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남한으로 가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든 단체가 서북청년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들이 공산당한테 어떻게 북한에서 당했는지를 바로 겪은 사람들이니까 네네. 엄청나게 반공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민간 단체인데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천군만마와 같은 네네. 단체죠. 왜냐하면 실제 공산당의 사람들이니까. 학정을 깨닫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반공 활동을 하는 단체니까 얼마나 네네. 고마웠겠어요. 그런 저 반민특위 해체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네네. 반민특위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49년 전반기예요. 네네. 근데 그로부터 딱 1년 후에 6.25 전쟁이 나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한테 요구하는 게 당신들 민족 반역자라는 친일파들을 처벌한다고 지금 매일 하루에 일주일에 한 사람씩 막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까지도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막 매일같이 신문에 오늘은 뭐 요새로 치면 조국이 왔네 내일은 정경심이 왔네 하는 식으로 매일 보도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국가 건설에 너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너네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네네. 빨리 끝내라 제발. 친일파 정산을 빨리 끝내라 그러는데 빨리 안 끝내요. 이 사람들 신났죠. 뭐 이광수 부르고 최남선도 부르고 뭐 그 당시 잘 나가던 김현수 뭐 다 불러대니까 신나서 계속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제발 빨리 끝내라고 46년 네네. 아니 어떻게 되나 49년 네네. 전반기 1월, 2월, 3월에 성명을 계속해서 냅니다. 대통령 담화문을 내서 반민특위 제발 활동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빨리 정리해라. 매일 이렇게 하다가 반민 일제청산한다고 지금 질 시간만 꾸면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만이야. 우리 농지개혁도 해야지.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다는데 이거 대비도 해야지. 뭐 할 일이 얼마나 많냐. 제발 좀 빨리 끝내라는데 질질 끌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무력화를 시킵니다. 반민특위를. 이거 그만해라.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이 맞는 게 네네. 1년 후에 전쟁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친일파 청산한다고 매일 구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반민특위 해산도 그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사실 저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거를 왜 친일 청산을 안 했냐고 아직까지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친일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훌륭한 나라도 좋은 나라가 되면 되는 거 그것은 이승만 박정희 지금 오늘까지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데 네네. 무슨 친일 청산을 어떻게 더 하겠다는 거. 일본보다 좋은 나라 만들면 그게 이기는 거지 일본에. 그 교수님 그 친일 인명 사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좌파 단체가 운영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거예요. 아무나 그냥 너 친일 이러면 그냥 친일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는 이제 뭐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네네. 기준을 보면은 이제 고무줄인 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좌파 쪽 인사들은 네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장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우파 쪽 인사들만 등장하라고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 경우는 일제시대에 일정한 관공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이면 친일파로 구별한다라고 네네.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소위로 임관해서 중위로 제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급 장교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준에는 뭐 중령인가 이렇게 이상이 이제 친일파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경우는 따로 네네. 예외를 둔다면서 끌어내려서 이제 친일파로 분류를 했어요. 똑같은 기준을 여러 군데 적용해서 보면 뭐 김규식이나 여운형 같은 사람들이 친일 네. 행적이 좀 있거든요. 싹 뺐어요. 근데 우리 쪽 인사들은 다 같이 찾아서 다 집어넣고 편파적이에요. 야, 이게 기준도 없이 그냥 이게 편가르기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들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헌정 파괴 민주주의 압살. 저 6번도 좀 화면에 좀 보여주시죠. 네네, 화면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헌정 파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952년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게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네네. 대통령 직선제가 지금 민주주의의 어떤 심볼로 돼 있잖아요. 네네. 87년 민주화 항쟁 이게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 건데 저것을
정치 파동이라 그러면서 저때 이제 국회의원들을 헌병이 부산 저 때가 이제 전쟁 중이니까 부산에 네네. 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헌병대가 버스로 국회의원들을 연행하고 근데 그게 그 당시 이제 국제공산당 조직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포섭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헌병이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또 예나 지금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런 공권력 행사에 잘 응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특권만 주장하니까 헌병대 와서 조사를 했다고 들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불과 몇 년 전에 있어서 북한에 침투한 뭐 김약순가 하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한 1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북한 간첩이라는 게 확인이 된 때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무슨 지금도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중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는 하잖아요. 네네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저거를 세월호 털듯이 만약에 그 문제를 털으면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충청북도 무슨 간첩단 사건도 나왔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만 건너면 다 현역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네. 그게 민주주의 헌법 유린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욕을 해대고 있는데 54년 4.4 의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삼선 중임을 허하는 건데 네. 지금 보세요. 1948년에 5천년 역사상 1948년이면 52년 부산 정치 파동 나기 4년 전이에요. 네네.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한 거예요. 지금. 그 민주주의를 반만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지금. 네, 반만년 역사에서 민주주의라는 걸 처음 해서 그것이 막 200년 된 미국이나 막 700년 된 영국 같이 왜 스무스하게 못하느냐 하고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수님 그 얘기 하시니까 인류가 사실 자유라는 개념을 경험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죠. 근대 사회가 들어오면서 자유가 나온 거지. 근대 네네. 이전에 중세에서 무슨 자유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된 거예요. 몇백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한민국이 자유를 경험한 지 몇 년 되지 4년 됐어요. 만 4년. 그것도 그 중간에 전쟁 겪고 있는 거 지금.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에 전쟁 났잖아요. 네네.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선포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계엄령을 선포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마음대로 열어줬어요. 대단합니다, 그때 뭐 온갖 언론이 이승만을 얼마나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네네. 그걸 다 열어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저 절차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부산 정치 파동이나 4.4 개헌은 헌법을 유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경향신문 폐가되는 것도 여적이라는 네네. 경향신문의 유명한 칼럼이 있었어요. 칼럼의 제목이 여적인데 거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만약에 이승만 정부의 잘못이 계속되면은 뭐 폭력 혁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누가 써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법 당국이 보고 야 이 폭력 혁명을 조장하는 칼럼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 경향신문을 그런 거 선동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폐간을 시키는데 저것도 네네. 그래서 뭐 언론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욕을 하는데 네. 지금 언론 탄압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탄압하는 거 보고 있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은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승만이 한 것은 죽일 놈이고. 네네. 지금 언론 탄압 노아라가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몸으로 겪고 있잖아요. 네, 저희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경고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보니까 또 3.15 부정선거. 근데 사실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젊은 청년들이 말하는 게 크게 한 2가지 3가지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강 인도교 폭파한 거랑 네. 그리고 요 부분이야 부정선거. 네. 요 얘기를 꼭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네네.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부정선거의 중심 인물은 당시 부통령으로 출마했던 이기붕이고 그 이기붕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85세의 고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이가 너무 드신 분이 네네. 대통령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원론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그 앞에 선거에서 이제 됐고 또 본인은 또 하겠다고 해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경쟁하던 대통령 후보가 신익희였나요? 그 사람이 선거 운동하다가 네, 병으로 심장마비인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냥.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에요. 네네. 선거를 안 해도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과 신익이 딱 두 사람인데 네. 한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당선이 확정돼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기붕이 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이기붕이 당선이 될지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당시 뭐 경찰 쪽에 그 고위직하고 이기붕 쪽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좀 기획하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4.19가 났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그래서 하야를 했습니다. 스스로 하야를 했잖아요. 네네. 책임지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거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게 무슨 엄청나게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진두지휘하자고 부정선거를 앞장선 걸로 얘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거는 내가 그만둬야 될 일이구나 하고 깨달은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침소봉대 남들 모르는 것을 조금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상한 허위 사실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것을 이만큼 늘려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건 귀신이에요. 제가 선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개 더 보여줄게요. 오늘 시간 약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노란 화면에서 보신 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세면은 뭐 몇십 개가 나오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저것을 이제 잘못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11페이지, PPT 11페이지 화면에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볼 수 있게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팜플렛에서 아까 얘기했던 팜플렛에서 4페이지에 외교 독립 노선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문건이에요. 그 문건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스캔하고 중요한 대목을 내가 이렇게 까맣게 밑에 쳐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승만이 주장하는 외교 노선의 독립 방안이 굉장히 허구적이다라고 하면서 뭐 쭉 얘기를 하는데 도입까지 제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네. 저 PD께서 저 불러 처리한 아니요 그 위에서부터 맨 윗줄부터 읽을게요. 외교 노선의 허구성 경향신문 1965년 8월 5일에 6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3.1운동 당시 하와이에서는 독립운동 방식에 관해서 일대 논쟁이 벌어졌다. 박용만은 이때야말로 한민족이 총궐기할 때이며 국내 동포들에게 무장 항쟁을 호소하고자 주장하였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 원칙이 세계 여론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지금 만약 한국 민중이 총궐기를 하여 일제히 항거한다면 강력한 일본 군국주의도 마침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게 유혈이 독립운동의 방식이 될 수 없다고 박용만의 강경론에 반대하였다. 이승만은 혁명이 필요하지 않고 데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피를 흘리는 일 없이 독립을 원한다는 한국 민족의 의사를 데모로 표시하고자 요구했다. 이승만이 그 당시 일본 천황 다이쇼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한국의 독립을 달라고 제의한 것도 그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일본 천황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만약 한국에 자유를 준다면 한국민은 일본에게 감사하고 우정을 느낄 것이고 만약 우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일본은 정복자로서 불신과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이제 따옴표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승만의 외교 독립 노선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승만이 이런 편지를 천황한테 보냈어요. 만약 한국에 자유를 준다면 한국민은 일본에 감사하고 우정을 느낄 것이고 만약 우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일본은 정복자로서 불신과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에 썼다라고 지금 하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로 느껴지세요? 난 멀쩡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피를 흘리면서 무장투쟁을 해서 일본군하고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도 있지만 독립을 그래도 일본군한테 지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게 1919년, 1920년 이때 얘기입니다.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 하와이에서 하와이에 이제 이승만하고 박용만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이승만은 무장투쟁보다는 지금 우리 민족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사업 또 선교사업 이런 걸 하면서 지금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런 편지도 쓰고
또 국제회의에 가고 언론에 기고하고 하면서 한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은 알릴 때다라는 논쟁을 할 때요. 저는 논쟁이 무장투쟁을 주장한 사람이 100% 틀렸다라고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어요. 네.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장투쟁보다는 우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무장투쟁이 필요할 때가 아니다. 대신 내가 한번 천황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편지를 쓰겠다. 그래서 지금 썼어요. 그 편지에 보면은 한국의 자유를 준다면 한국은 일본에 감사하겠다. 한국을 독립시키면 감사하겠다는데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요구를 거절하면 일본은 정복자로서 불신과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인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것을 보면서 네네.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게 이게 외교 노선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승만의 외교 노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박용만이 그때 하와이에서 군사학교를 만들어요. 거기서 막 수리탄 던지는 거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저게 투쟁 뭐 이렇게 좀 무기로 싸워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힘이 있고 어떤 무기가 있고 군력 어떤 그런 것들이 국방력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라고는 뭐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아니 뭐 도시락 폭탄이나 있는 거죠. 근데 저기는 근데 벌써 거기는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총이 정도가 아니라 그때 일본은요. 네네. 2차 대전을 일으킬 군국주의로 나가면서 전 세계의 해군력에 뭐 미국에 못지않은 해군력 참. 이런 군사력을 키운 나라예요. 지금 사실 무슨 이게 마징가 제트하고 무슨 뭐 하여튼 거의 뭐 초등학생이랑 네. 뭐 대학생이랑 싸우는 뭐 그런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얘기죠.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보자가 아니라 이승만 야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일본군 한 명 죽이면 그냥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데 일본군이 그렇게 그렇죠. 보복을 하는 시기에 네. 아 그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하다가 우리 국민들 다 죽을 바엔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지. 독립을 찾기 위해서 외교 노선으로 해보자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았고 결국에는. 아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무장투쟁을 아예 절대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무장투쟁이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랬고 네네. 그 때가 언제냐? 재팬 인사이드하우스 얘기했듯이 일본이 저런 식으로 팽창을 하면 결국은 네네. 미국하고 싸운다. 그 싸움에 이제 빈틈이 생기면 우리가 저 무장투쟁으로 뚫고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이때는요, 1919년 이때는 일본하고 미국이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예요. 막 일본은 막 미국에 잘 보이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승만 저 미국에다가 벚꽃 같은 걸 선물해요. 워싱턴에 벚꽃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다 이때 일본이 일본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기네 나라의 국화인 벚꽃을 네네. 워싱턴 포토맥 강가에 심어놔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일본은 온 국민이 정성을 다해서 미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네네. 하고 미국은 또 그걸 보고 아 그래 뭐 니네가 그러면 우리가 뭐 니네한테 해코지할 거 없지 이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으로서는 지금 무장투쟁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결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맞습니다. 네. 그럴 바에는 실력을 키우자. 근데 군국주의로 결국 일본이 저렇게 하면 언젠가는 전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잘 써놨잖아요. 책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근데 이승만의 이런 노선은 말짱 헛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의 나는 머리가 좀 이상한 거죠.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이것도 또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좌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는 대목인데요. 네네. 1919년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3.1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네. 3.1 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에 2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파리에서 국제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그 평화회의에 우리를 이제 윌슨 대통령한테 청원서를 넣어요. 그 청원서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이 그 청원서를 받아서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청원서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와요. 네네. 그 까만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파리 평화회의입니다. 평화회의에 모인 연합군 측이 장차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고 현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유원망을 평화회의의 탁상에서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승만과 정한경이라는 사람인데 정한경과 이승만이 공동 서명을 해서 우드로 윌슨이라는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걸 보내서 우드로 윌슨이 이 편지를 가지고 파리 평화회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위임 통치, 즉 신탁 통치를 일정한 기간 하게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완전히 독립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해요. 네네. 근데 이게 저로서는 그 당시 여건에서 이게 3.1운동 직전입니다. 3.1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인데 우리는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예요. 1910년에 식민지가 됐으니까 1905년부터 사실상의 식민지고 그래서 1919년 2월 달에 이승만이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파리에 있는 여러 나라 그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강대국이 위임 통치를 좀 일정한 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한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하는 제안을 윌슨 대통령 당신이 좀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멀쩡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왜 욕을 먹어야 될 얘기면 이거를 직접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러 파리에 가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국적이 없어서 이제 못 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윌슨 대통령한테 청원서를 보내고 청원서가 지금 원본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영어로도 돼 있고 뭐 우리말로도 있고. 이 내용이 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이승만이 2월 달에 이걸 보냈지만 이걸 이승만이 보냈다는 것을 막 알려지는 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3월, 4월, 5월 그래서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되니까 막 같은 해 1919년 막 가을이 되니까 이제 이승만이 이런 걸 보냈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독립국을 팔아먹으려고 그랬다. 네네. 이완용은 있던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한 놈이다. 라는 식의 비난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주 멀쩡한 말 아니에요.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것보다 강대국이 일정한 기간 뭐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우리 실제 신탁 통치를 5년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뭐 강대국 예컨대 미, 영,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한 다음에 그 5년의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독립국으로 보장해 달라. 그러면 그런 청원을 내가 한다. 굉장히 국제 기준에서 정상적이고 멀쩡한 제안이고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똑같은 청원을 김규식도 해요. 같은 파리 평화회의에 김규식도 이승만이 쓴 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문서를 또 이승만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들고 갑니다. 김규식이 들고 가요. 파리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김규식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김규식은 이 얘기 나올 땐 싹 빠져요.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이승만이 이걸 했는데 이승만이 이걸 한 것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는데 앞으로 생길 나라를 미리 팔아먹고 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한 게 누구냐면요. 뭐 누구죠? 그 유명한 우리 역사학자. 우리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역사학자가 이제 이승만을 죽이는 그래서 이게 빌미가 돼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1925년인가에 탄핵이 돼요. 그러니까 1919년 12월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나 그래요.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그해 겨울에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탄핵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임시정부 대통령 아니나 차라리 하와이에 가서 그냥 내가 혼자 독립운동하겠다고 하면서 던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발목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저는 이 문서의 내용을 내가 공부하고 나서는
진짜 이상하다. 아니 1919년 2월 달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강대국이 위임 통치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 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되는지를 신채호입니다. 네네. 신채호라는 역사학자가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이 일을 했다고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미리 팔아먹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상해임시정부가 1925년인가에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이슈인데 이 문건을 내가 읽어보고 아니 굉장히 멀쩡한 독립의 어떤 그 당시 무장투쟁이 아닌 독립의 방향으로는 이거보다 더 멀쩡한 방법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던 문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이승만을 욕하는 근거가 되는지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인데. 그리고 보면 저 당시에 이승만은 시대를 진짜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욕을 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말 역설적으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맞습니다. 이 어떤 그 세계사의 전체 이 세계사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높이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높이나 시야나 깊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1차원적인 사람들은 일본하고 얼마나 싸웠냐. 일본하고 그래서 무장투쟁한 사람들 주로 좌파들이 무장투쟁을 해요. 일본하고 총 들고 싸운 사람이 최고다. 도시락 폭탄 던진 사람이 최고다. 막 레닌한테 권총 화사 받은 사람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것이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희생되면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며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맞습니다. 다 어렵게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넓게 보면은 그거보다는 우리 민족의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바꿔서 한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를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그러면 한국을 독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자. 이런 게 훨씬 더 고단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도시락 폭탄 던지는 건 사실 일장 무식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판단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지 하죠. 네. 총 들고 싸우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총 들고 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삶을 포기하면 그냥 아무나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심정이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대가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 뭐 투쟁이 답이 아니었고 이 외교로 독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것이 이제 역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뭐 근데 이게 왜 아직도 이게 논쟁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 이미 저기 MB가 대통령일 때 좌파 단체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이승만을 욕한다고 지금 만들었는데 저걸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사람들 정말 머리가 딸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거에 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채호의 그 말이 지금도 젊은이들한테는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미리 팔아먹은 놈이다 라는 식으로 욕을 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홍맹랑한 말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이승만의 공과를 이렇게 뭐 프로테지로 나눠 본다면 공이 100으로 따졌을 때 공이 몇이고 과가 몇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유영익 교수가 07과삼이라고 표현해요. 유영익 교수라고 굉장히 이승만 연구에 굉장히 전문성이 높으신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09과 1 정도 더 높이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뭐 최소한 08과 2, 07과 3은 너무 이승만 대통령을 낮게 평가하고 공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다 맞습니다. 진짜. 이승만 대통령을 돌이켜 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 저 시청자 댓글에서도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그 유명한 지도 있잖아요.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새빨간 공산국가가 됐는데 동쪽 끝에 한반도, 그것도 38선 이남만 파란색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절반만 절반만. 그것을 그 만들어낸 분이 이승만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권하고 나서 아무리 잘못한 게 많아도 그것을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고 집권하고 나서도 북한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냈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하여튼 남한에 남아있는 공산주의자들하고 온갖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다 버텨내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그 이후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스스로 하야했고 그래서 4.19가 났고 5.16가 나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네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고마워해야죠. 과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런 과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교훈으로 삼때 고마워할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고마워해요. 감사해야 될 부분. 보니까요. 오케이님께서 099 과 1 이렇게 올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요. 네. 이게 소제목들마다 사실 한 타임으로 지금 방송해야 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제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네네.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을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를 설명하다 보니까 리스트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이 부분을 어떻게 폄하하고 저 부분 그러니까 뭐 이것을 반박하는 것을 소주제도 맞습니다. 소주제도 하루 종일 해도 보죠. 이게 보니까요, 교수님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요. 네. 요즘에 막 그 KBS나 SBS 같은데 보면 역사저널 이런 거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재밌게 또 풀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꼬꼬무 막 이런 프로그램처럼 좌파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좀 세련되게 만들어서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그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고 그것을 정권 잡았을 때 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정권이 없더라도 지금 해야 되고 이것은 뭐 권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건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오늘같이 저같이 얼굴 시뻘겋게 흥분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재밌게 맞습니다. 유머스럽게 해야 되는데 우선 이걸 보다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야, 대한민국이 온통 거짓으로 구석구석 물들어 있습니다. 구석구석 정말 이거를 닦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눈물이 지금 희생이 들어가는지 교수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더 많은 더 유익한 그리고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저희가 고민하고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사실 이게 알차게 다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시느라고 말을 아껴가시면서 한 부분들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다음 주에 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또 새 주제로 넘어갈지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다음 수요일 날 또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교수님 모시고 방송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으면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됐던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이 왜 그렇게 비틀어지게 됐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사의 그런 말하자면 좌파들이 비틀어 놓은 여러 구석구석들 아까 우리 이영환 PD가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너무나 비틀어놓은 데가 많아서 그걸 다 칠을 벗겨내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또 이걸 하나씩 사실대로 이렇게 밝히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재미인데 이제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먼저 알았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그 소회와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최대한 여기 와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마침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저하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서는 너무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 당의 강령 1번이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강령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적극 도울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면은 좀 적극 본인이 우선 소화하시고 또 주변에 좀 퍼뜨려서 그 저한테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을 공부도 하시고 체화하셔서 주변에 퍼뜨려 주시면은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유석준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교수님 모시고 방송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